네 애미가 군단장이면 내 와이프는 영부인이다. 아들이 군대에서 죽도록 맞았다는 소식에 달려간 어머니에게 가해자인 간부가 이런 말을 짓거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옆에선 명품백을 든 아내가 낄낄대고 있었다면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지를요. 바로 그날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감히 자기 새끼를 건드린 놈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짓밟아 버리기로 말이죠. 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화려한 계급장이 무색하게 넓고 텅 빈 군단장 관사. 그 안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한 여인이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윤. 어깨 위를 무겁게 누르는 별 3개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는 지금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정겹게 끓어오르는 김치찌개의 냄새가 적막한 공간을 채웠지만 그 향이 짙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있었죠. 마침내 다 끓인 찌개를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맛있게 먹어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윤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어 국물 한 숟갈을 떠 맛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간이었습니다. 돼지고기에서 우러난 깊은 맛과 잘 익은 김치의 새콤함이 정확하게 어우러졌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힘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이 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빠져버린 맛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절로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있어야 맛이 나지, 이놈아.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정성껏 끓인 찌개는 역설적이게도 아들의 사무치는 부재와 그를 향한 자신의 죄책감만을 더욱 선명하게 일깨울 뿐이었습니다. 군인이었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군대에 보낸 그녀에게 이 넓고 훌륭한 관사는 훈장처럼 주어진 또 다른 외로움의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식어가는 찌개 그릇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릇 위로 피어오르다 쓰러지는 김이 마치 아들을 향한 자신의 닿을 수 없는 그리움 같았습니다. 이토록 나약하고 슬픔에 잠긴 모습의 이 여인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강철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군단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잘 닦인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낮은 소음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허락되지 않는 공간. 그곳의 모든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단 한 사람, 바로 박서윤 중장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작전 계획도를 훑었습니다. 짙은 군복과 반짝이는 별 3개의 계급장은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압도적으로 만들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김대령. 나지막하지만 지휘통제실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에 지목당한 대령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전술 계획 현실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나? 현장 지형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탁상 공론으로 세운 계획으로 우리 귀한 병사들을 사지로 몰 셈인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도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김대령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기며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박서윤의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고하도록.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회의 내내 그녀는
단 한순간의 감정 동요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 전체에서도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그녀의 카리스마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철 같은 모습 뒤편,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상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녀석, 오늘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었으려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안보를 논하는 순간에도 아들을 향한 시시콜콜한 걱정은 본능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냉철하고 완벽한 지휘관의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혼자 남게 된 순간 그녀는 비로소 무거운 숨을 내쉬며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액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직 앳된 소년인 아들 민준이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액자 위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그 따뜻했던 어느 봄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 자신의 손을 꼭 잡았던 민준의 작고 따뜻했던 손의 감촉,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 강민준 하사는 부대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고 가장 어려운 일을 자처했죠. 선임과 후임 모두 그의 성실함과 묵묵함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 대대장인 황인철 중령만은 그런 민준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황 중령은 자신의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약해 보이는 부하에게 화풀이하며 권위를 세우려는 아주 질이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배경도 없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민준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죠. 어느 날 오후 고된 훈련 평가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모두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몸을 이끌고 휴식을 취하려던 순간 황 중령이 모두를 연병장 중앙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사들 앞을 거닐다 민준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하사, 예, 중령님. 민준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대답했습니다. 황 중령은 민준의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며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부대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어.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악바리 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군 생활 그렇게 설렁설렁해서 뭐라도 될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치욕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의 당황한 시선, 몇몇의 동정 어린 시선, 그리고 간부들의 차가운 시선이 모두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말이든 받아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쥔 채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를 보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억누른 분노이자 터져나오려는 서러움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이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만 같아 더욱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 아들의 존엄성은 조용히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박서윤은 잠시 숨막히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왁자지껄한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동네 시장이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터져나오는 우렁찬 목소리, 과일 가게의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과일들,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전집까지 시장의 시끌벅적한 활기가 잠시나마 그녀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군단장 박서윤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박서윤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일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잘 익은 사과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등 뒤에서 장을 보던 아주머니들의 정겹고 소란스러운 수다가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폈어? 소문 들으니까 아드님 이번 주말에 휴가 나온다면서? 아이고, 좋으시겠네. 우리 아들은 휴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말도 마세요, 박 사장님. 어젯밤에 전화 와서는 엄마가 해준 뜨끈한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다고 어찌나 애교를 부리던지. 세상에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건 짠한데 그래도 철드는 거 보니까 기특해 죽겠다니까요. 그 마음 알지, 알고 말고. 군대 보낸 아들 걱정은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있나?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본다고 생각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는 걸 어떡해.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엄마들의 대화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의 사랑과 그리움이 듬뿍 담긴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평범한 대화의 한마디 한마디가 박서윤의 가슴에는 날카롭게 벼려진 비수처럼 날아와 깊숙이, 아주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단단한 사과가 순간적으로 물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둔탁한 통증, 자신도 모르게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군단장이기 이전에 그저 군대 간 아들이 사무치게 그립고 아들의 모든 것이 죽을 만큼 걱정되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아들의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아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그 평범한 행복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멀고도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들을 부러워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이내 그런 생각을 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녀는 황급히 사과 몇 개를 봉투에 담아 계산하고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텅 빈 관사로 돌아온 박서윤은 시장의 활기와는 대조적인 집안의 깊은 정막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마트폰을 들어 아들 민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훈련 중인데 방해하는 건 아닐까?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이 모든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마침내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민준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일부러 더 밝고 씩씩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충성, 어머니 잘 지내십니까?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련도 잘 받고 선임분들도 다들 잘해주십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애써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 그러나 박서윤은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의 표정과 눈빛을 읽어온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의 그 미소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그 눈빛 깊은 곳에 어떤 그늘이 숨겨져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뺨이 미세하게 부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웃을 때마다 입꼬리가 부자연스럽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장에서부터 꾹꾹 눌러왔던 염려와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자신의 예민한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요즘 훈련이 좀 고돼서 피곤한 것뿐입니다. 어머니야말로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제가 걱정 안 하도록 말입니다. 민주는 손까지 내저으며 과장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박서윤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알았다, 아들. 몸 조심하고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까맣게 변해버린 화면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불길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날카로운 직감은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아주 심각하게 잘못됐어.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은 애써 그 직감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아닐 거야. 내 아들은 강한 아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길한 예감의 연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황인철 중령은 자신의 집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아내의 날카로운 잔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소파 옆자리에 고이 모셔두고는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남편을 쏘아붙이고 있었죠. 이것 좀 봐요. 당신 동기라는 박중령은 이번에 사모님 차를 번쩍이는 독일제 세단으로 바꿔줬다더라. 우리는 언제까지 이 좁아터진 관사 아파트에서 20년도 더 된 국산차나 몰고 다녀야 하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동네에서 얼마나 기죽어 사는지 알기나 해? 아내의 허영심 가득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핥히었습니다. 진급에 대한 끝없는 압박과 아내의 사치스러운 욕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황중령을 더욱 비뚤어지고 악랄한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대의 유류를 몰래 빼돌려 팔아넘기고 그 검은 돈으로 아내의 사치품을 사주거나 생활비에 보태는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황중령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코웃음을 치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놈의 좋은 소식?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10년째 듣고 있는 소리야. 능력이 없으면 다른 수라도 써서 돈을 가져오든가. 아, 혹시 벌써 그러고 있나? 그래서 이 가방도 사준 거고. 아내의 비아냥거림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밉고 증오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더욱 깊은 자기 혐오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자기 혐오와 분노는 고스란히 부대의 만만한 부하, 바로 강민준 하자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그러나 완전히 다른 공간. 부대의 주임원사인 이진수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묵묵히 전투화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황중령의 집과는 달리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군인의 품격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이었죠.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황중령의 관사를 차갑게 바라보며 그의 비열한 성격과 수상한 행적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 원사는 틈만 나면 품속에서 낡고 손때 묻은 지포 라이터를 꺼내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치열했던 전장, 포탄이 빗발치는 한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대신 장렬하게 전사한 강대위 바로 민준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이터를 손에 쥐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날의 기억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귀를 찢는 폭음, 화약 냄새, 그리고 자신을 밀치며 대신 파편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젊은 강 대위의 모습, 그리고 숨을 거두기 직전 자신의 손을 잡고
힘겹게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 내 아들 민준이 부디 잘 부탁하네. 이 원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강 대위에게 진 목숨의 빚 그리고 마음의 빚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라이터를 다시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창바, 민준이 있을 막사 방향을 향해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의리 깊은 눈빛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황중령의 추악한 욕망과 그로 인해 고통받을지 모를 전우의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지만 그의 이 숭고한 의리는 곧 거대한 불의에 맞서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었습니다. 황인철 중령의 비뚤어진 악의는 마침내 구체적이고도 치명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유류 횡령 비리를 어떻게든 감추고 동시에 평소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강민준 하사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곧 있을 상급 부대의 정기 장비 점검 계획서를 몇 번이고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뱀처럼 차갑고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점검 대상 목록의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차세대 디지털 통신 장비, 부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장비이자 최근에 보급되어 아직 다루는데 능숙한 인원이 많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의 관리 책임자는 바로 강민준 하사였죠. 황중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그는 일부러 회의석상에서 민준을 칭찬하는 척하며 통신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까지 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민준에게 확실한 책임을 부여하는 치밀하고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황중령은 그림자처럼 자신의 막사를 빠져나와 어둠을 틈타 장비 보관 창고로 향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그의 발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는 창고 문을 열쇠로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오존이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는 곧장 통신 장비로 다가가 미리 외워둔 대로 장비의 뒷면 덮개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전선과 회로 기판 속에서 그는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핵심 부품 하나를 망설임 없이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덮개를 완벽하게 다시 닫아놓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모든 책임은 관리자인 민준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는 그를 군기문란과 장비관리 소홀이라는 죄목으로 올가매어 불명예 전역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권력 아래 완벽하게 복종하는 노예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민준을 향한 비열한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황중령의 이 추악한 범죄 행각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의 입대 동기인 최 하사였습니다. 그는 밤늦게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막사 밖으로 나왔다가 창고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살금살금 빠져나오는 황중령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수상한 모습에 최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근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황중령이 민준을 해치기 위해 비열한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최 하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막사로 돌아와 자신의 침대에 누웠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당장 가서 알려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정의감이 그의 마음 한편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칠흑 같은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올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폭로했다가 발각되면 황중령이 날 가만둘 리 없어. 최전방 격오지로 전출되거나 아예 군 생활을 망쳐버릴지도 몰라.
자신에게 돌아올 엄청난 불이익과 끔찍한 보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비겁함과 친구를 향한 미안함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두려움은 우정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은 결국 가장 친한 친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더 큰 비극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장비 점검 날이 밝았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나온 점검관들은 매서운 눈으로 장비들을 하나하나 살폈고 부대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중령은 태연한 척 그들 뒤를 따랐지만 그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예상대로 민준이 관리하던 통신 장비 앞에서 점검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장비 지금 완전 작동 불능 상태인데 전술의 핵심인 통신 장비 관리를 이따위로 하나? 책임자 누구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황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계산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부대 전체가 기강회의 부대로 찍히고 전역하고 싶어 환장한 놈으로 보이게 생겼잖아. 이 책임 내가 어떻게 질 거야. 그의 분노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는 연기를 펼치며 민준의 멱살을 잡은 채 질질 끌고 부대 뒤편에 낡고 인적 드문 창고로 향했습니다. 부대원들은 공포에 질려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하사는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주먹만 하얗게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쿵 하고 무겁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황중령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져 내렸습니다. 그는 민준을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이성을 잃고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군홧발이 그의 무쇠 같은 주먹이 인정사정 없이 민준의 얼굴과 배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퍽, 퍽 살이 찢기고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 놈같이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은 이렇게 뼛속까지 밟아줘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알아들어? 내 그 잘난 척하는 눈빛이 내가 얼마나 거슬렸는지 알아? 황중령은 헐떡이며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오직 성실함만으로 군대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한 젊은이의 꿈과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야만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민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의식이 점차 흐려졌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고 세상은 온통 붉고 어지럽게 보였습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어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잔혹한 폭행이 끝나고 황인철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창고를 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힌 육중한 철문은 한 젊은이의 세상을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시켰습니다. 강민주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갑고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했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한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이제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고립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황중령이 뱉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 놈같이 배경도 없는 놈은 그 모욕적인 언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메아리 쳤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는 자신을 외면했던 동료들의 얼굴과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던 친구 최하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운함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이해심이 먼저 들었지만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핏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뺨 위로 한 줄기 깨끗한 눈물이 길을 내며 흘러내렸습니다. 군인이 되어 돌아가신 아버지와 강철 같은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저 어둡고 차가운 절망의 심연으로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 순찰을 돌던 이진수 원사의 발걸음이 낡은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어야 할 창고 문틈으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는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경첩이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투성이의 형체. 그는 경악하며 달려갔고 그 형체가 바로 강민준 하사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엉망으로 지지겨지고 시퍼렇게 부어오른 민준의 얼굴. 그 처참한 얼굴 위로 이 원사는 젊은 시절 용맹했던 강 대위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의 귓가에는 현실의 정적 대신 과거 치열했던 전장의 포탄 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자신을 밀치고 대신 파편을 맞았던 전우의 마지막 모습. 내 아들 민준이 부탁하네. 그 마지막 유언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대장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자책과 회한의 독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의 낡은 지포 라이터를 꺼내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차갑고 단단한 라이터의 감촉이 그의 슬픔과 죄책감을 차가운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결연하게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관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전우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목숨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결연한 의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키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황인철 내놈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한편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박서윤은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아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죠.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그녀의 직감은 계속해서 끔찍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관사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아들의 애써 밝은 척하던 표정, 부자연스럽던 미소, 미세하게 부어있던 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 거야. 아들도 이제 다 큰 성인인데.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불길한 불안감이 샘솟아 올라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안 되겠다. 내 눈으로 직접 가서 보고 와야겠다. 그녀는 군단장이 아닌 그저 아들이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주말에 아들의 부대로 면회를 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그녀 자신조차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부대를 향해 출발하는 그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이킬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 모든 비극의 원흉인 황인철 중령은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한 젊은이의 인생을 짓밟았다는 사실은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듯 그의 얼굴은 만족감과 여유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빼돌린 군 유류를 팔아넘긴 검은 돈으로 산 명품 핸드백을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어머 여보, 이게 얼마짜린데? 당신 정말 대단하다.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제 이 동네 여편네들 앞에서 어깨 좀 펼 수 있겠네. 아내는 핸드백을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황중령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의 폭력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을 짓밟았을 때의 그 쾌감이 자신을 더욱 강한 남자로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웃음 뒤에 가려진 자신의 비참하고 추악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그의 머리 위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일요일 아침, 박서윤은 직접 운전한 평범한 승용차를 몰아 아들 민준이 복무하는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차는 군부대의 위압적인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소박했죠. 위병소 근무를 서던 젊은 병사는 따분한 표정으로 다가와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분 면회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아들을 보러 온 수많은 어머니 중 한 명을 대하는 무심하고 건성인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차창을 내리고 그 병사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준 하사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어딘지 모를 위험이 느껴졌지만 젊은 병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방문 기록지에 이름을 끄적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면회실에서 기다리라는 안내와 함께 차단기가 올라갔습니다. 박서윤은 차를 몰아 면회객 주차장에 세우고 작은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소파와 먼지 쌓인 테이블이 놓인 차가운 공간. 그녀는 그곳에 앉아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면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것은 아들 민준이 아닌 젊은 당직 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박서윤을 보자마자 황급히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강 하사가 어제 훈련 중에 발을 좀 심하게 헛디뎌서 지금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금방 상태 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박서윤은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괜히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의 거짓 보고와 변명을 꿰뚫어보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뎠다고? 그런데 왜 저 장교의 눈은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지? 목소리는 왜 저렇게 떨리는 것이며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박서윤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당직사관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규정상 민간인은 병영생활관으로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그가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당직사관의 팔을 가볍지만 단호하게 밀치고 곧장 그가 달려온 방향인 의무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의무실 문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자신의 예민한 걱정이기를.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의무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들 민준. 하지만 그 얼굴은 그녀가 알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들고 찢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눈두덩이는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끔찍한 모자.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아들이 아니라 끔찍한 폭력의 흔적만이 남은 하나의 비참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침상에 누워있던 민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터뜨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통,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황중령에게 당했던 모든 사실을, 끔찍했던 폭행의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박서윤은 아들의 엉망진창이 된 얼굴을 지독하게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따라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비통함, 그리고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듣는 동안 그녀의 눈물 속에는 전혀 다른 것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히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새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지옥의 불길 같은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강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휘감았고 그녀의 모정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수심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차갑고도 무서운 심판자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의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박서윤이 아들의 곁을 지키며 서 있는 그때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거만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쾅 하고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황인철 중령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박서윤을 보자마자 아들 일에 유난 떠는 극성 엄마 정도로 취급하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무슨 소란이야. 의무실은 환자가 안정을 취하는 곳이지 이렇게 시장 바닥처럼 떠드는 곳이 아니잖. 그는 말을 잇다가 박서윤의 평범한 옷차림과 흐트러진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목소리에 가시를 세우고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줌마신데 신성한 군부대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자식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애가 군 생활 적응 못하고 징징대면 집에서나 똑바로 가르치시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군인의 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찮은 민간인에 불과했죠. 박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어루만지던 손을 거두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죠. 그녀는 몸을 돌려 황중령과 정면으로 마주 섰습니다. 눈물이 그친 그녀의 눈은 이제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얼음장처럼 차갑게 황중령을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기묘한 시선에 황중령은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개 아줌마가 감히 자신을 째려본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이번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민준을 향해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식 봐라.
내 애미가 와서 이렇게 쪼르르 일러바치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냐? 군대에서 좀 맞은 게 무슨 대수라고. 쯧쯧 맷집하고는 내 아비는 안 그랬는데 넌 누굴 닮아 이 모양이냐?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박서윤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무실 전체를 비웃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그리고 아줌마 두 분 다 똑똑히 잘 들으세요. 네 애미가 군단장이면 내 와이프는 영부인이다. 알아들었냐?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의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마침 남편에게 용돈이나 더 뜯어낼 요량으로 한껏 치장하고 부대에 찾아온 황중령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엉망인 의무실 분위기는 파악도 못한 채 남편 옆에 착 달라붙어 서서 박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내가 용돈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뭐야, 이 촌스러운 아줌마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경비 불러서 빨리 내보내지 않고 뭐해요? 아내가 거들자 황중령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서 더욱 의기양양해져 헛기침을 하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인지를 과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저급한 조롱과 모욕을 들으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중령 부부는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며 낄낄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쭈? 저것 봐. 어디다 전화해서 이르려고? 해봐. 내까짓 아줌마가 전화해봐야 육군 참모총장님이라도 받으시나? 하하. 황중령과 그의 아내의 비웃음 소리가 의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서윤은 그들의 조롱을 배경음악 삼아 아주 익숙하게 단축 번호 하나를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얼음장같이 차갑고 지독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의무실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즉시 사단장 내 앞으로 뛰어오라고 해. 박서윤의 얼음장 같은 명령이 의무실의 공기 중에 채 사라지기도 전에 황중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어리석은 머리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 허세를 부리는 정신 나간 아줌마의 발악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돌았나? 사단장님을 오라가라 해? 당신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황중령의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부대 전체의 지축을 흔드는 듯한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체에 최상위 비상 경계 태세를 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옥죄는 공포스러운 소음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병사들이 막사 밖으로 뛰쳐나왔고 부대 전체는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뭐야? 진짜 훈련이야? 황중령이 당황하여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귀에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군용 차량의 엔진음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낮게 울리며 다가오는 육중하고도 강력한 세단의 엔진음, 그리고 마침내 연병장 너머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그 차는 번호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번호판 대신 대한민국 육군을 상징하는 선명하고 위압적인 은깃별 3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성판차, 군단장의 관용차였습니다. 그 차를 모르는 장교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황인철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아줌마 전화 사단장 그리고 저 차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그의 아내는 그저 여보, 저게 무슨 차야? 라며 영문도 모른 채 물을 뿐이었습니다. 성판차의 문이 열리고 군단장 부관이 번개같이 내리자마자 저 멀리 사단장 숙소 방향에서 사람이 저렇게 빨리 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부대의 총책임자, 어깨에 별 2개를 단 육군 소장,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는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헐레벌떡 뛰어와 의무실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박서윤을 보자마자 허리가 끊어져라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이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외심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성, 군단장님, 부르셨습니까? 그 순간 황중령과 그의 아내는 눈앞에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황중령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고 그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여인이 사단장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군단장이었다는 사실, 그 지독한 현실이 망치처럼 그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박서윤은 공포에 질린 사단장을 본체만체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이제는 잿빛이 되어버린 황중령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지옥의 판결처럼 말했습니다. 황인철 중령.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황중령의 어깨가 경풍을 일으킨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서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얼음 같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와이프가 영부인이었던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황중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군단장님 그게 저는 하며 의미 없는 말만 횡설수설 내뱉었습니다. 박서윤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사단장을 향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부대의 모든 지휘 체계를 정지한다. 군단 직할 헌병대를 즉시 투입해서 저자부터 당장 체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사단장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던 군단 직할 헌병대 병력들이 의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부대 소속이 아니었기에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2명의 헌병이 황중령의 양팔을 거칠게 꺾었고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철컥하고 의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중령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발버둥 치며 외쳤습니다.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그의 비굴한 외침은 헌병들의 거친 손길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헌병대가 황중령을 끌고 나가려는 순간 의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진수 원사가 헌병대장에게 다가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 황인철 중령의 개인 비리 혐의 자료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모아온 것입니다. 헌병대장이 봉투를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황중령이 그동안 저질러온 유류 횡령 장부 사본과 증거 사진들, 그리고 그의 폭행과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부패한 간부들의 명단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체를 뿌리부터 뒤엎는 거대한 비리 스캔들로 번지는 진정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수 원사는 헌병에게 끌려나가는 황중령의 처참한 뒷모습을 보며 품속의 낡은 라이터를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죽은 전우와의 무겁고도 숭고한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황인철 중령이 헌병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자 의무실과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살벌한 기운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깊은 침묵과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교만하게 웃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그러나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허영심을 빛내주던 명품 핸드백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의 계급, 그녀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던 모든 사치품들은 이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그녀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박서윤은 부대의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켰습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장병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단상 위에 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잠시 연병장을 둘러본 후 연설을 시작하기 전 아주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그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중장 계급장을 천천히 떼어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군단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서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군단장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둔 한 어미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병장의 모든 장병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의 무게를 아는가? 이 군복은 누군가에게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동료를 짓밟으라고 주어진 것이 더더욱 아니다. 이 군복은 나와 내 전우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명예이자 약속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전우의 등을 향해 칼을 꽂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에 선 젊은 장병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듯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모두는 저 멀리 집에서 기다리는 누군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내 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듯 여러분의 어머니 또한 언제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두 번 다시 자식의 피눈물을 보는 어미가 이 땅에 없도록 하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장병들의 우렁찬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과 다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주는 다행히 몸과 마음의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격려 속에서 더욱 늠름하고 믿음직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죠. 부대에는 진정한 전우애를 가진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고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건강한 부대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반면 황인철은 모든 계급과 연금을 박탈당한 채 불명예 전역 처리되어 군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잡초를 뽑는 사역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비웃던 아내도 그에게 아부하던 부하들도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햇볕 아래에서 홀로 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서윤과 휴가를 나온 아들 민주는 함께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대위 민준의 아버지 묘비 앞에 섰습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어리고 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층 더 성숙하고 늠름해진 모습으로 아버지의 묘비에 각 잡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박서윤은 그런 아들의 넓어진 어깨를 말없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위로
가을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복은 어깨 위에 붙이는 별이 박힌 군복이 아니라 바로 내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뜨거운 마음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혹시 군대와 얽힌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